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붉은색 숫자들이 모니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공포의 월요일이 찾아왔어요. 뉴욕 증시가 폭락하기 시작했죠. 애플, 테슬라, GM, 인텔. 기술주들이 줄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제 동료 마이클이 커피를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리사 워커, 뉴욕타임스의 글로벌 경제 담당 특파원이에요. 10년 넘게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취재해왔죠. 하지만 그날 아침, 저는 전에 본 적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TV에서는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애플 주가 7% 폭락. 원인은 한국 공장의 생산 지연. 세상에. 단 하나의 한국 공장이 멈췄다는 이유만으로 세계 최대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다고요? 말도 안 됐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뉴스가 들어왔어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들이 연쇄적으로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포드, GM, 스텔란티스. 미국의 자동차 산업 심장부가 멈춰섰어요. 이유는 한국에서 오는 핵심 부품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 다음 날 독일 뮌헨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첨단 공장들이 생산을 중단했어요. 영향은 자동차 산업을 넘어 전자제품, 통신장비, 심지어 군사 시스템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내에 세 대륙의 첨단 제조업이 마비되었어요. 원인은 단 하나, 한국이 잠시 멈췄기 때문이었죠. CNN의 앵커가 충격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흔들면 세계가 요동친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현실입니다. 다음 날 아침, 디트로이트에서 긴급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포드와 GM의 전기차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췄어요. 그 다음 날엔 독일 뮌헨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죠. 폭스바겐, BMW의 최첨단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원인은 모두 같았어요. 한국에서 오는 핵심 부품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한국이 흔들면 세계가 요동친다. 금융 뉴스 진행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서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편집장 사라 제닝스가 사무실로 저를 호출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리사, 이 사태의 핵심을 파헤쳐야 해. 어떻게 한국이라는 한 나라가 세계 경제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야겠어. 하지만 사라, 한국은 그저 삼성과 현대의 나라 아닌가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주요 경제국에 비하면. 사라는 제 말을 자르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리사, 넌 아직도 20세기 사고방식을 갖고 있군.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야. 뭔가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한국으로 가서 직접 취재해봐. 그렇게 저는 12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경력 15년차 특파원으로서 세계 각국의 경제 위기를 취재해왔지만 이번만큼은 특별했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의 심장부를 흔들 수 있게 되었을까?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인터뷰 대상은 한국의 산업 분석가 김태호였어요.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그것은 의도된 조치였습니다. 김태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특정 첨단 부품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했고 우리 기업들은 품질을 지키기 위해 속도를 조절했을 뿐이죠. 예상치 못한 여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나라의 결정이 이런 글로벌 충격을 줄 수 있나요? 제가 물었죠. 김태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시끄럽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결정을 내릴 뿐이죠. 그리고 그 결정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속에서 세계의 운명을 조용히 결정하고 있는 도시. 그 순간 저는 이 취재가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김태호와의 인터뷰 이후 저는 한국 산업의 실체를 더 깊이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강남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휴가차 서울을 방문 중이던 애플의 수석 엔지니어 톰 라이트였습니다. 애플의 심장은 한국이에요. 톰이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말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아이폰을 분해해 놓았죠. 겉으로 보이는 디자인은 캘리포니아에서 왔지만 이 아이폰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핵심 부품들이 보이시나요? 디스플레이, 메모리 칩, 배터리 관리 시스템. 모두 한국에서 온 겁니다. 그가 각 부품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는 한국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을까요? 제가 물었죠. 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로고와 마케팅에 현혹되니까요. 한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일을 완벽하게 해내죠. 그게 그들의 힘입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방위산업전략연구소의 이정훈 박사를 만났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세계 기술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눈에 띄었죠. 이건 한국 기술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세계 핵심 산업 시설들입니다. 이정훈 박사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북미, 유럽, 아시아 전역에 빨간 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심장이죠. 코리아 테크 없이는 현대 기술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갑자기 춥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계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한 나라에 의존하게 되었다니. 그것도 한국이라는 많은 서방 사람들에게 여전히 낯선 나라예요. 저녁에는 중국에서 온 반도체 전문가 왕 지안과 만났습니다. 그는 서울을 방문 중이었죠. 우리가 아무리 몸집을 키워도 강대국의 진짜 엔진은 한국 부품입니다. 왕 지안이 위스키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이건 세계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에요. 특히 우리 중국이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기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세계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나요?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한번 쳐다보고 웃었어요. 대부분은 몰라요. 우린 그저 열심히 일할 뿐이죠. 세계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면 그건 우리가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힘은 기술력만이 아니었어요. 그 겸손함과 묵묵함이 한국의 또 다른 힘이었습니다. 톰과의 대화는 제 취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 기업들의 세계적 영향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저는 서울을 떠나 세계 주요 산업 현장들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독일 베를린의 폭스바겐 공장이었어요. 베를린에 도착한 다음 날, 폭스바겐의 임원 한스 밀러와 만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는 초조해 보였어요. 제가 취재 중인 한국의 기술력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그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죠. 그가 저에게 전기차 생산 라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리사, 당신에게 비밀을 하나 말해도 될까요? 전기차 배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한국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놀라지 않았죠. 이미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광고를 해도 이 차들은 한국 배터리 없이 단 1m도 움직일 수 없어요. LG, 삼성, SK. 이 세 기업이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죠. 밀러의 얼굴에서는 자존심 강한 독일 기업가의 모습이 사라지고 현실을 인정하는 무력감이 보였어요. 그는 창고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테슬라에서 온 엔지니어들이에요. 우리의 경쟁자죠. 그런데 지금은 같은 문제로 여기 와 있어요. 한국 배터리를 기다리면서. 그렇다면 왜 직접 배터리를 만들지 않나요? 제가 물었죠. 밀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도는 했어요. 하지만 10년의 기술 격차를 어떻게 따라잡겠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다음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소가 있는 곳이죠. 현대중공업의 거대한 시설을 보면서 숨이 막혔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인공 구조물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대형 선박의 80%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현대중공업의 박진우 이사가 말했어요. 그가 저를 선박 건조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공룡들의 춤 같았죠. 요즘 들어 더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친환경 LNG 선박, 수소 운반선, 미래 에너지를 나르는 배들이죠. 저는 이 거대한 선박들이 지구의 물류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 휴대폰부터 음식까지 모두 이 배들을 통해 운송됩니다. 울산 남쪽 해안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로이드 해운의 제임스 브라운과 대화를 나눴어요. 배터리와 선박, 이 두 가지가 세계를 굴리는 심장입니다. 제임스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석양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죠. 한국 없이 물류는 움직이지 않아요. 석유가 흐르지 않고 컨테이너가 배송되지 않으며 전기차는 달릴 수 없게 됩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을 열고 울산의 조선소 불빛을 바라봤어요. 저 불빛들이 세계 경제의 동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세계의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죠.
울산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뉴욕 사무실로 돌아간 지 일주일 만에 편집장이 또 다른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에 관한 첫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독자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원했어요. 리사, 우크라이나 상황을 취재해야 해. 특히 한국 무기 시스템에 관한 정보가 필요해. 다음 날 저는 비행기에 올랐고 72시간 후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세르게이 대령을 만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며칠 동안 깎지 않은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무기를 이야기할 때만큼은 눈이 반짝였죠. K9 자주포는 우리의 게임 체인저예요. 한국이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무기는 놀랍습니다. 저는 그의 허락을 받고 K9 자주포를 가까이서 살펴봤습니다. 강철 괴물 같았어요. 세르게이는 자주포의 각 부분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사거리, 정확도, 내구성 모두 최고급이에요. 전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기죠.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최동철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한국 무기체계의 세계 판매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무기 수입국이었습니다. 최동철 회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세계 8대 무기 수출국이 되었죠. 폴란드, 이집트, UAE, 호주 모두 한국산 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책상 위에 있는 K 전차 모형을 들어 보였어요. 군사력도 결국 기술력입니다. 우린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만들던 기술을 무기 제조에 접목했어요. 결과는 혁명적이었죠. 다음 날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KF-21 전투기의 실물 크기 모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전투기였어요. 이 전투기는 세계 항공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김우진 박사가 자부심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능 대비 가격이 경쟁력이 있고 무엇보다 기술 이전에 열려 있다는 점이 많은 나라들에게 매력적이죠. 저는 한국의 방산 수출이 어떻게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무기 판매는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기적 동맹을 의미하죠. 우리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한국과 가까워집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쳐 기사의 틀을 잡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조용히 세계 군사 질서도 재편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총을 만들기 시작한 나라는 이제 세계의 전장을 바꾸고 있었죠. 우크라이나에서의 취재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영향력을 직접 확인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측면이 궁금해졌어요. 편집장과의 통화에서 이런 생각을 공유했죠. 군사력과 산업 외에 한국이 세계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은 없을까요? 문화적 영향력도 조사해봐. 특히 남미 지역에서 한국 대중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어. 그렇게 제 다음 목적지는 브라질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군사적 영향력과 문화적 영향력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한 첫날, 플라멩고 공원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천 명의 브라질 사람들이 거대한 스크린 앞에 모여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르투갈어 자막으로 한국어 대사를 따라 읊고 있었죠. 이게 바로 문화전쟁의 승리입니다. 제 옆에 선 브라질 문화평론가 마르코스가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한국은 총없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정복했어요. 브라질 젊은이들은 이제 미국보다 한국을 더 동경합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보니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선 몰입과 열정이 보였어요. 드라마 속 한국 배우가 나올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은 한국을 방문했다고 했죠? 어땠나요? 정말 드라마처럼 아름다운가요? 공원 한켠에서 만난 19살 소녀 이자벨라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어요. 그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브라질 최대 화장품 매장을 방문했을 때 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매장의 절반을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K-드라마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한국 화장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매장 관리자 카를로스가 말했죠. 사람들은 드라마 속 배우들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들의 뛰어난 피부, 패션 스타일, 심지어 음식 취향까지도요. 상파울루에서 만난 문화연구가 소피아 멘데스는 더 심층적인 분석을 들려주었습니다. 문화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들은 총없이 세계를 점령했어요. 드라마와 음악으로 이룬 소프트 파워의 완성이죠. 소피아의 연구실 책장에는 한국 문화 콘텐츠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한국 드라마가 왜 이렇게 국제적으로 사랑받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보편적 감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완벽하게 조합했어요. 가족의 사랑, 노력, 성취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한국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표현하죠. 가장 놀라운 것은 문화 수출이 산업 수출로 이어진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한국 화장품을, 한국 음식을, 한국 전자제품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브라질에서 본 광경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군사력, 경제력을 넘어 문화로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 그것이 21세기 한국의 또 다른 힘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의 취재를 마친 후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차례였습니다. 경제, 군사, 문화.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어떻게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싶었어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DC의 국무부 건물 앞, 제 익명의 정보원 마이클과 만남이 있었어요. 그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였죠. 한국은 우리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마이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반도체 기술 이전에 관한 건데 그들은 단호했어요. 흥미로운 건 중국의 요청도 똑같이 거절했다는 거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양측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건가요?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균형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오직 한국만을 위해서요. 베이징 방문 중에 저는 중국 상무부 관계자 리 웨이와도 비슷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경제 협력 제안에 선을 그었어요. 그들은 기술을 지키기로 했죠. 우리가 아무리 거대한 시장을 제공한다 해도요. 저는 한국 외교부의 정상현 국장을 만나 이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단정했고 창밖으로 청계천이 보였어요. 국익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정 국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게 독립 외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죠. 강대국 사이에서 한쪽에 기울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요. 그는 책상 위 모니터를 돌려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핵심 기술 목록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자산이에요. 단기적 이익을 위해 넘길 수 없죠.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 전문가 박민준 교수도 만났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외교적 자율성의 원천입니다. 박 교수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강대국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니까요. 저는 한국의 이런 독립적 외교 노선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겐 그 카드가 있죠.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요. 그날 저녁 제 호텔방에서 기사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강대국의 그늘에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진정한 의미의 독립국이었죠. 마이클과 리 웨이의 증언은 한국의 기술적 자립이 그들의 외교적 독립성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이 핵심 기술들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세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실리콘밸리로 향했습니다. 세계 서버는 한국 메모리로 뛰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대형 데이터 센터를 방문했을 때 시설 관리자 데이브가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서버룸으로 안내했어요. 수천 대의 서버가 일제히 작동하는 소리가 웅웅거렸죠. 이 모든 것들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칩으로 작동해요. 삼성 디램이 없다면 구글도, 페이스북도, 아마존도 멈춥니다. 저는 그 장엄한 서버들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디지털 세계의 심장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칩으로 뛰고 있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으로 온 지금 다음 목적지는 경기도 파주의 디스플레이 공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이지영 연구원은 특별한 투어를 제공해 주었어요.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의 90%를 한국이 점유하고 있어요. 이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최첨단 공장 시설을 보여주었어요. 로봇들이 거대한 유리판을 정교하게 다루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들이 애플, 삼성, 소니 등 모든 프리미엄 기기에 들어갑니다. 아이폰부터 최신 TV까지
우리가 만든 화면으로 세상을 봐요. 촬영이 허용된 구역에서 사진을 몇 장 찍은 후 저는 인천으로 이동했습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공장 중 하나가 있는 곳이죠. LG 에너지솔루션의 박상우 본부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석유입니다. 박 본부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목표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거대한 생산 라인에서는 끝없이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테슬라, 폭스바겐, GM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을 위한 제품들이었죠. 메모리 70%, OLED 90%,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 이게 모두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입니다. 서울로 돌아와 만난 기술 분석가 된 콜린스가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남산타워가 보이는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산업 패권의 조용한 주인이에요. 화려한 브랜드 뒤에 숨은 실제 기술력의 원천이죠. 하지만 어떻게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이런 핵심 기술들을 모두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물었죠. 댄이 와인 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천재성이에요. 그들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곳에 모든 것을 걸었죠. 다른 나라들이 현재에 집중할 때 한국은 늘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경제라는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나라. 보이지 않는 기술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현대의 한국이었습니다. 이제 제 6개월간의 장기 취재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제, 군사, 문화, 외교, 기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인했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세계는 한국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아시아의 또 다른 경제 강국인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도쿄 국제경제포럼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강당에는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와 기업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줄에 앉아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 다케시 나카무라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은 이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끄는 나라입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시작부터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습니다. 새 판을 짜는 나라, 한국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일본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의 발표 슬라이드에는 세계 산업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특히 핵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년간 극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나카무라 교수와 개인적인 인터뷰 시간을 가졌어요. 왜 이런 발언을 하셨나요? 일본 학자로서 경쟁국인 한국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건 흔치 않은 일 같은데요. 나카무라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죠. 한국은 이제 세계 산업의 중심축을 흔드는 작은 거인이 되었어요.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 모두 배워야 합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로 돌아와 한국국제경제연구원의 김수진 원장과 만났어요. 그녀의 사무실 창밖으로는 광화문 광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국은 전략국가입니다. 김 원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세계 각국의 산업정책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죠. 우리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곳에 모든 자원을 집중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 모든 분야가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분야에 집중하실 건가요? 제가 물었죠. 김 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5G에서 6G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내연기관에서 수소 엔진으로. 우리는 항상 한 걸음 앞서 나가려고 해요. 뉴욕에서 온 글로벌 투자자 존 블랙웰과의 저녁 식사 자리. 그는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한국 기업들이 어떤 기술에 투자하느냐가 곧 미래 산업의 방향을 결정하니까요. 존의 말은 새로운 현실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나라가 되었어요. 마지막 취재 날,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 카페에서 젊은 엔지니어 김도현을 만났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기반 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창업자였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일을 할 뿐입니다. 김도현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려는 계획 같은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잘하는 것을 계속할 뿐이죠. 그게 세계를 바꾸게 된다면 그건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의 말에는 한국의 정신이 담겨 있었어요. 거창한 선언 없이, 화려한 수사 없이, 그저 묵묵히 최고를 추구하는 정신. 그것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첨단 빌딩들과 한강,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평범해 보이는 도시가 세계의 심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어요. 한국은 조용한 강대국이 되었다. 군사력이나 영토의 크기가 아닌 기술과 혁신으로 세계의 중심에 선 새로운 유형의 강대국. 세계는 아직 이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흔들면 세계가 요동친다. 이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이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보이지 않지만 필수적인 한국의 힘. 이것이 21세기 세계 질서의 새로운 현실이다. 편집장은 제 기사에 세계의 심장, 한국 조용한 기술 강국의 부상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뉴욕타임스의 일요판 특집 기사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닌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증언으로서요. 한국은 이미 세계의 심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